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도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서 이번 전쟁에 반대하는 No War 경향신문이라는 로고를 바꿔서 쓰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을 처음부터 취재하고 팔로우업하고 있는 국제부의 정원식 차장을 모시고 설명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경향신문 국제부에서 1월부터 일하고 있는 정원식이라고 합니다. 공식 명칭은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 단순히 이제 그 객관적으로 표현하면 전쟁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 실제 이 전쟁의 성격을 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해 들어간 것.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강압적으로 밀고 들어간 사태라고 보기 때문에 침공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사실은 이게 이제 전쟁 반대 목소리 중에서는 No War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 전쟁 반대라는 표현도 쓰지만 정확하게 이번 사태의 성격을 보면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네, 네, 침공한 네. 사태고 그래서 기사에도 보면 다들 우크라이나 침공이라고 정의하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침공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그러니까 지도를 보시면 네네네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바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요.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국경 길이가 한 2,000km 가까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네, 우리가 익숙하게 보는 네, 지도들은 이 한반도가 이쪽에 있고 중심에 있는 지도여서 이쪽은 되게 조그맣게 왼쪽에 치우쳐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에 어떤 나라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보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정말 맞대고 있는 국경의 길이가 굉장히 크네요. 사실 러시아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유라시아에서 가장 이제 넓은 음, 면적이 넓은 국가이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서 두 번째로 면적이 넓은 국가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네. 한반도에 비해서 한 6배 정도 네. 크기가 되고요. 근데 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접경지대에 러시아가 작년부터 병력을 배치하기 시작해서 지금 침공 직전에는 작년 연말엔 한 10만 명 정도, 그다음에 침공 직전에는 한 15만 명 정도까지 병력을 지금 증파시켜 놓은 상태인데요. 아, 그래서 이미 지난해 말부터 네, 우크라이나 위기 네, 관련한 네, 네. 메시지들이 많이 나온 거군요. 그래서 이미 그때부터 푸틴의 의도가 뭐냐, 그리고 푸틴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음. 올 1월에 이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유럽, 미국 쪽과 그다음에 이 러시아 사이에 일련의 협상들이 진행이 됐는데 네, 그 맞습니다. 네. 협상들이 다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버리면서 급격하게 전쟁 위기가 고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협상이 해결이 되려면 여기 있는 네. 군사들이 좀 빠지거나 이런 모습이 보였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이 병력 자체를 여기다가 둔 상태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위협하고 있었고, 음. 그다음에 협상이 진행이 되려면 서로 요구하는 아, 것들을 그렇죠. 상대방이 들어줘야 되는데, 네. 어, 뭐랄까요, 상대방이 들어줄 수 없는 요구들이 오고 갔던 것이죠. 음. 그것들은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요. 네. 어,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제 전쟁 직전의 상황은 2월 21일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보면 네. 이 돈바스 지역이라고 해서 지금 분쟁 지역인 곳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도를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네. 우크라이나 동부, 네네.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 지역인데요. 이 동부에 보면 이 도네츠크 주라는 주하고 음. 루안스크 주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동부 지역을 돈바스 지역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죠. 아, 네. 실제로 이번 사태에서 돈바스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기사를 보시다 보면 음. 돈바스라는 이름이 나오기도 하고 혹은 또 도네츠크, 루안스크라는 이름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 도네츠크 주하고 루안스크 주를 묶어서 돈바스라고 칭한다라고 네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2월 21일에 그래서 네. 그래서 2월 21일에 푸틴 대통령이 이 도네츠크, 루안스크 주에 있는 친러시아 반군 세력이 세운 자치공화국이 있는데요. 이 자치공화국들은 우크라이나 정부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종의 이제 반정부 세력이 자칭 공화국이라는 것을 세운 것이거든요. 근데 자기들끼리 공화국 네네, 세웠다고 주장한 네네,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죠. 정식으로 인정받는 곳이 아닌 거죠. 음. 근데 푸틴 대통령이 이 돈바스 지역의 도네츠크 공화국, 음. 루안스크 공화국을 독립국으로 인정을 그 한다라고 그런 선언을 한 거. 선언을 해버린 것이죠. 그게 2월 21일. 네네. 네네. 그리고 동시에 러시아군을 이 도네츠크하고 루안스크 이 돈바스 지역에
파병한다는 명령을 내립니다. 아, 명령이 나왔어요. 그때. 네네네. 그 당시에 무슨 뭐 프랑스, 독일이 나서서 뭐 한미 대통령 회담을 시킨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뭐 여러 가지 뭐 협상 중재 노력들이 있었지만 다 실패로 돌아간 것이죠.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이 돈바스 지역은 2014년에 친러시아계 주민들이 일종의 뭐 봉기를 일으켜서 자치공화국을 만든 것이고 네. 거기에 러시아가 지원을 했다라는 뭐 직간접적인 뭐 증거들이 있고요. 사실상 이 안에 그때 당시에 러시아군이 들어갔어요. 예, 들어가서 이 봉기를 지원을 했죠. 그리고 그때 이후로 8년 동안 이쪽 돈바스 지역의 자칭 공화국들하고 우크라이나 정부군 사이에 교전이 벌어져서 뭐 지금까지 1만 4천 명 정도가 사망을 했죠. 그래서 사실상 내전 비슷한 전쟁이 계속 이루어지고 그렇죠. 있었던 분쟁 곳이군요. 지역입니다. 여기는 네.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분쟁 지역이에요. 네. 근데 여기에 러시아군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전쟁을 예고한, 그러니까 전쟁이 초기에 들어간 상태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인 것이죠. 그리고 다음 날 22일에는 러시아 의회에서 이 러시아군의 해외에서 러시아군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승인을 해주고 사실상의 선전포고나 네, 다름없는 거네요. 사실상 선전포고가 됐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정부에서도 그 다음 날인 2월 23일에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예. 그리고 24일, 그러니까 지난주였죠. 2월 24일 우크라이나 시간으로는 오전 5시, 그다음에 러시아 시간으로는 오전 6시, 시차가 1시간이 있거든요. 아, 네네. 6시에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특별 군사작전 선포라는 것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선전포고인 것이죠. 그러면서 러시아군이 이쪽 위에 벨라루스, 그다음에 아래쪽 남부, 그다음에 이쪽 동부 지역에서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침공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이 시작된 지 한 일주일쯤이 지난 상황이고요. 예. 여기는 이 수도가 이제 우리가 이제 과거 네. 키예프로 부르다가 네. 지금은 키이우라고 부르는 지역이잖아요. 근데 네. 사실은 이게 내륙에 있는데 여기도 막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처음에는 러시아가 병력을 우크라이나 동쪽, 그러니까 그렇죠. 러시아 쪽에서 보면 국경이 서쪽이죠. 있는, 네네. 이 접경지대에 보내놨었는데 그 1월인가 1월 말쯤에 벨라루스하고 합동 군사훈련을 한다는 명목으로 병력을 우크라이나 북쪽이죠. 네네네. 벨라루스와의 접경지대 이쪽으로 벨라루스 쪽으로 병력을 파견을 이미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명분은 합동 군사훈련이었는데 사실상 뭐 미국이나 서방 쪽에서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위한 뭐 사전 포석이다라는 그렇죠. 해석이 이미 나오고 있었죠. 예. 사실은 병력의 이동만으로 봐도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예상이 가능한 거였으니까 이미 사실은 치밀하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의 공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미 계획된 전쟁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남쪽, 동쪽, 그다음에 북쪽에서 세 방향에서 밀고 들어간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목적은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뭐랄까 점령이면 점령 아니면 우크라이나 정부를 무너뜨리고 거기에 새로운 정부를 세운다거나 하는 목표였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뜻대로는 잘 안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벨라루스로 러시아가 병력을 보낸 이유는 사실 이 수도 키이우를 점령하기 위해서인데요. 뭐 지금 지도상으로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쪽 동쪽에서 키이우까지 가는 맞아요. 시간 좀 굉장히 좀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벨라루스에서 키이우까지 직선 거리는 최단 거리가 뭐 한 90km 정도 된다고 하니까 사실 짧은 거리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밀고 들어가서 키이우를 장악하고 그 다음에 남부에서는 뭐 이 헤르손이라든지 마리우폴이라든지 이런 주요 도시들을 장악해서 전쟁을 속전속결로 끝낼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뭐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전쟁이 뜻대로 진행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서방 전문가들의 분석은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저항을 좀 과소평가했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군이 생각보다 강했다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러시아군이 보급 문제에 있어서 지금 차질을 빚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 보급에서 차질을 빚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최근에 뭐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키이우 북서쪽에서 지금 러시아
군의 대규모 수송 행렬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서방 쪽 전문가들의 예측은 키이우를 포위한 상태에서 뭐 대규모 공격을 감행한 뒤에 키이우를 장악하려는 계획 아니냐라는 것인데요. 그 수송 행렬의 길이가 64km에 달한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뭐 탱크, 뭐 네네. 유조차 이런 걸 합해서 어떤 병력이 네네. 늘어선 길이가 60km인 거잖아요. 예, 그 위성 사진 찍은 걸 보시면 트럭들이 줄줄이 이렇게 줄을 지어서 내려가고 있는데 그 길이가 64km에 달한다는 것이죠. 뭐 그것만은 뭐 64km를 떠올려 보시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아마 짐작이 좀 가실 것 같은데 그 64km 길이에 해당하는 수송 행렬이 위성 사진에 포착된 게 지난달 27일인가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키이우 25km 지점에서 멈춰 있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뭐 여기에 어떤 그 우크라이나군의 저항도 있겠지만 뭐 보급선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제대로 안 돼서 지금 앞으로 진격을 못 하고 있다라는. 같이 생각해 보면 네. 64km가 늘어서 있는데 예. 중간에 뭐 하나만 틀어져도 사실은 이게 잘 안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그 부분들이 속전속결을 이루려고 했는데 잘 안 된다는 점에서 러시아의 보급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네, 그 외신들은 그래서 연료하고 네. 식량 보급에 좀 문제가 생긴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확실히 전쟁이라는 건 우리가 뭐 멀찍이 떨어져 보고 있긴 하지만 쉬운 문제는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전황이 이렇게 해서 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협상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 거죠? 네, 네. 그래서 뭐 전황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키우, 그러니까 북쪽에서 공격하는 건 다소 좀 늦춰지고 있는데 이쪽 남쪽에서는 상당히 남쪽하고 동쪽에서는 지금 러시아가 상당히 계획한 대로 좀 가고 있는 거 아니다라고 보이거든요. 지금 이미 헤르손이 러시아군의 점령이 된 걸로 지금 보이고요. 마리우폴 쪽도 굉장히 공격을 심하게 받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하르키우 쪽도 포격을 지금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남쪽하고 동쪽의 상황은 좀 많이 안 좋고요. 키이우 쪽은 뭐 지금 거의 폭풍 전야의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협상은 지금 뭐 어제 2차 회담까지 진행이 됐는데 1차 회담 때는 뭐 아무런 성과가 없었고요. 2차 회담도 지금 러시아가 계속해서 지금 하르키우, 뭐 헤르손, 그다음에 뭐 마리우폴 쪽을 계속 공격하고 있고 키이우도 지금 이미 대규모 공격이 예고된 거나 마찬가지인 상태이기 때문에 뭐 상대방이 지금 주먹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회담을 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약간의 성과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인도주의 통로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민간인들에 대한 뭐 이동을 대피라든지 그 다음에 식량 공급은 어느 정도 이제 보장을 해주겠다라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좀 합의를 한 상태로 가거든요. 어쨌건 전쟁을 통해서 이 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민간인의 희생을 최소화시키는 물론 전쟁은 안 일어나야 되지만 민간인의 희생이 최소화로 되는 거는 우리가 꼭 지켜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 예상보다 전쟁이 길어지고 있는데 전황을 좀 살펴봤고 사실은 이 전쟁이 왜 일어나는지가 다들 이해해야 되고 뭐 혹은 슬퍼해야 되고 그리고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겠다고 공부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서 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들이든 사건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두 가지 중에 하나, 첫 번째는 지금 이 뉴스에 등장하고 있는 용어들이 낯설면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용어들을 좀 먼저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 사건을 둘러싼 인물들의 관계도를 살펴보면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원희 차장한테 미리 준비를 좀 부탁을 드렸는데요. 이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부터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의 어떤 그 겉보기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 가장 많이 나오는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나토라는 거잖아요. 푸틴이 얘기하기로도 나토의 동지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나토가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썼는데 뭐 사실 저는 냉전 시대 때 초등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녔던 상황이어서 나토라는 단어가 굉장히 익숙한데 나토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나토가 무언가요? 나토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에서 이니셜을 따서 NATO, 나토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1949년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렇죠. 이쪽에 소련 그리고 이쪽에 서방 국가들이 대립하게 된 상황에서
이쪽 서방 국가들이 만든 군사 동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성격이 군사 동맹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당시에 보면 이 소련이라고 부르는 영역이 굉장히 컸잖아요. 이게 다 네, 소련이었고 네, 뭐 이쪽도 사실상 다 동유럽이 다 소련이었죠. 지금 예, 그리고 뭐 이만큼 정도가 다 이제 영향권 안에 있었던 거였으니까 나토면은 한 요 정도 되는 건가요? 저 주로 서유럽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창설 당시에는. 예, 독일이랑 요만큼, 네. 오스트리아까지 포함됐을 요 정도가 나토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처음에는 12개국으로 시작을 했는데 뭐 지금 뭐 훨씬 더 숫자가 늘어났고 이쪽 동유럽 쪽도 지금 거의 다 나토에 들어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북대서양 조약기구라고 돼 있지만 거기에 뭐 이렇게 이름에는 이제 군사적 냄새가 잘 안 나잖아요. 무슨 경제협력 단체 같고 그런데 가장 큰 성격은 군사 동맹. 군사 동맹이다. 네. 그러면 어디 하나 이렇게 침략을 당하면 나머지가 다 모여서 뭐 도와주거나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강제성이 있는 조약인 거죠. 그러니까 소련의 공격으로부터 서유럽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군사 동맹인 것이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서유럽 국가가 아닌 미국도 들어가 있고 미국이 나토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게 또 중요한 겁니다. 사실 당시 창설할 때 네. 미국의 주도로 만든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었고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제 독일이 갈리면서 소독 동독 나뉘고 그 당시 한 동독은 러시아의 영향권에 소련의 영향권에 있고 했으니까 그런 식의 차원에서 이쪽에 나토가 만들어지고 지금은 사라졌지만 그 나토에 대항하는 것도 있었죠. 그래서 소련 쪽은 1955년에 바르샤바 조약기구라는 것을 만들죠. 여기에도 이제 북대서양 조약기구처럼 이름이 좀 약간 비슷한데 뭐 조약이라고 들어가 있지만 그건 역시 군사동맹입니다. 그래서 나토 대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대립구도가 생기는 것인데요. 이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나중에 이제 소련이 해체되면서 뭐 다 해체가 돼버렸죠. 소련 해체는 뭐 90년, 91년 언저리였고 그 당시에 이제 뭐 다 뭐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등이 다 소련 연방이가 우호 관계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해체가 됐고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해체가 됐는데 나토는 남아 있었고 오히려 더 늘어난 거죠. 그렇죠. 이렇게 뭐 푸틴의 입장, 그러니까 소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해체가 됐고 이 소련의 영향력이 미치던 권역, 그러니까 이 동유럽 쪽도 다 나토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폴란드 뭐 이런 나라들도 다 나토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잘 보시면 여기가 러시아고, 그러니까 과거에 뭐 한 1997년 이전에 나토의 권역은 지금 이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97년 상황인 거고요. 97년 이전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99년에 폴란드하고 헝가리, 루마니아가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나토와 러시아를 가르고 있던 경계가 여기에서 러시아 쪽으로 동쪽으로 더 움직인 것. 그러니까 나토가 동진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99년에 이어서 2004년에는 이 발트 3국이라고 하는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여기는 과거에 이제 뭐 소련 땅이었는데요. 여기도 나토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해서 나토가 러시아를 거의 포위하고 있는 영국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국과 나토의 군병력이 훨씬 더 자기네 국경 쪽으로 가까이 다가오게 되는 상황. 그래서 푸틴이 이것을 러시아에 대한 최대 위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 군사적 뭐 위협이 있었던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조약을 맺어서 단단하게 맺어진 동맹 자체가 점점 더 밀고 들어오는 것 자체가 위협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북대서양 조약기구에서 아까 뭐 언급을 하셨는데 그 조약 5조에 보면 나토 회원 국가 중에 한 국가가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 그 공격을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러시아가 나토 회원국 중에 어느 하나만 건드려도 이를테면 지금 에스토니아가 나토 회원국이니까 여길 들어오면 나토 전체가 반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순진한 질문이긴 하지만 공격을 안 하면 되잖아요. 안 하면 되는데 안 하면 되는데 어쨌든 뭐 군사력 대 군사력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 군사력이 국경 쪽으로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쪽 입장에서는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나토도 그 합동 훈련 같은 걸 하겠죠?
아, 네네. 그러다 보면 사실은 아까도 잠깐 설명했지만 우리 이 러시아가 벨로루시랑 합동훈련을 우린 합동훈련이에요라고 해놓고 언제든지 쳐들어갈 수 있는 준비 형태로 느껴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위협은 어느 정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전쟁이라는 상황이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과연 미국과 나토가 자기네들이 공격을 받았을 때만 공격을 하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가령 뭐 그 9.11 이후에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을 때 미군하고 나토군이 같이 들어왔는데 그 경우에는 그것 자체를 그때 당시에는 뭐 전쟁이라고 순화된 표현을 쓰긴 했지만 사실은 침공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고 그렇네요. 네. 러시아 입장에서는 충분히 위협을 느낄 만한 사건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나토의 동진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설명이 된 것 같고요. 이 우크라이나의 역사에 대해서 좀 해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맥락을 이해하려면 왜 우크라이나가 이 안에서 러시아 옆에서 그게 고생하고 있나 생각을 해보면 우크라이나 역사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홀로도모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네네네. 홀로도모르는 기아에 의한 죽음, 그러니까 굶어서 죽는 것을 뜻한 우크라이나어인데요. 얼마나 죽었을까요? 지금 뭐 통계에 따라서는 뭐 300만, 600만, 1000만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 자체가 이 홀로도모르 사건 자체가 소련 해체 뒤에 알려진 사실이고 공개가 된 사실이고 구소련이 유지되고 있는 그러니까 냉전 시기에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 공개적으로 알려지지는 이 않았어요.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고생하고 죽고 네, 알았을 네, 텐데 네. 밖에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뭐 네, 네, 작게는 네. 300만 많게는 1000만 명의 사람들이 굶어 죽은 사건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를 보시면 네. 어쨌든 강대국 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사실 한국에서는 거의 알려진 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소련의 일부, 그러니까 그냥 소련이라고 인식이 되고 있었고, 그러니까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더 그렇죠. 사실 우크라이나에서 네. 알고 있는 건 체르노빌 원자력 네, 원전 네, 사건, 네, 네. 뭐 그리고 뭐 밀농사가 많이 이루어진다 네, 정도 외에는 별로 알 수 있는 게 없었죠. 근데 우크라이나가 1910년대에 독립을 해서 자기네 국가를 만들어가고 있던 중에 1920년에 소련에 의해서 강제 합병이 돼서 소련이라는 그 세력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대가 되죠. 왜냐하면 여기는 곡창지대인 동시에 공업지대이기 때문에 소련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것이 이쪽 과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독일이 소련을 침공했을 때 네. 세 가지 경로로 들어갔는데요. 하나는 이쪽 폴란드 쪽을 지나서 레닌그라드, 그러니까 이쪽 거의 이제 뭐 이쪽 발티해 쪽이 붙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그렇죠. 하는 네네. 그쪽으로 가는 경로. 레닌그라드 전투는 2차 세계대전사에서 네. 정말 중요한 전투 중에 하나였죠. 또 하나가 모스크바 쪽으로 간 것. 그 다음에 그 나치 독일의 남부군이 우크라이나를 지나서 소련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일종의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안보상으로는 일종의 방패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우크라이나는 독일의 침공의 어떤 네. 과정들을 겪는 과정에서 살펴보면 여기는 그렇죠. 이 독일을 막아줘야 되는 역할을 네. 하는 국가들이군요. 그리고 지금 나토가 여기까지 우크라이나 서쪽까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토가 만약에 러시아와 붙는다고 했을 때도 우크라이나가 완충지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이 우크라이나를 러시아 입장에서는 친러시아 쪽으로 잡아둬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반러 경향이 굉장히 강한 국가예요. 그러니까 과거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소련이라고 부를 때 이게 다 그냥 같은 나라처럼 네. 여겨졌는데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90년에 소련 해체 이후에 다 독립을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독립을 했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일종의 자기 편으로 좀 묶어둘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방금 뭐 저희가 홀로도모르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약간 좀 일탈을 했는데 그 홀로도모르 때 그렇게 많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희생이 됐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한 감정이 좋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때 왜 굶어 죽었어요? 러시아가 무슨 뭘 안 준 건가요? 우크라이나는 뭐 어떤 뭐 책 같은 걸 보면 약간 과장된 표현으로 그냥 씨앗만 던져놔도 수확이 된다. 비료를 주지 않아도. 저도 그 얘기 들은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던져놓으면 우리가 요만하게 자랄게 우크라이나에서는 이만큼 크게 자란다고. 네. 뭐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토질이 좋은 그다음에 곡창지대로 알려져 있는데 이 스탈린이
이때 스탈린 체제에서 소련이 공업화를 진행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1920년대, 네, 30년대쯤 네, 되겠네요. 네. 근데 그 공업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뭐 자재 수입 뭐 이런 걸 위해서 곡물을 수출해야 될 필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쪽 러시아 쪽으로 러시아 사람들이 먹을 또 식량을 이 우크라이나에서 빼갈 필요도 있었고, 또 하나 정치적인 이유는 이 농민들, 우크라이나에 사는 예, 농민들. 우크라이나 농민들이 뭐 책 같은 것을 보면 굉장히 이제 개인주의적이고 자립적이고 독립의식이 좀 강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전체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데는 좀 방해가 그렇죠.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이제 뭐 그 독립의식을 꺾기 위해서 집단 농장 안으로 이 농민들을 집단 농장 체제 안으로 넣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농민들이 본인들이 이제 경작하고 있던 토지는 다 뺏기고. 다 뺏기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뭐 농민과 땅이 분리가 돼버리면서 그냥 뭐랄까요, 이게 이제 공장 노동자처럼 이제 그렇죠. 돼버리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뭐 뭐 생산량이 또 네, 떨어질 수밖에 네. 없고.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이 우크라이나에서 굉장히 대기근이 발생을 하고, 또 소련이 그때 당시에 뭐 우크라이나의 곡물을 빼가기 위해서 굉장히 잔혹한 조치들을 많이 취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죽은 사람도 많고요. 그래서 굶어 죽은 사람들과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가혹한 이제 탄압을 받아서 죽은 사람들까지 해서 뭐 몇백만, 뭐 최대는 1000만까지도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중국의 뭐 문화대혁명이라든가 그 이전에 있었던 네, 네. 약진운동의 후유증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쪽에서 비슷한 시기에 일어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럼 우크라이나는 홀로도모를 겪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러시아에 대한 감정이 좋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네, 좋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우크라이나가 또 이쪽 우크라이나를 서부 쪽은 사실은 친유럽, 그다음에 반러시아 경향이 강한데, 이 우크라이나 동부 쪽은 아까 설명하신 대로. 예,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남부 쪽도 좀 다르고요. 특히 남부 이 크림반도, 2014년에 그렇죠. 러시아가 병합한 이 크림반도는 러시아계 주민들이 더 많고요. 이 동부 쪽도 지금 인구 구성상으로는 우크라이나계가 더 많지만 러시아계도 한 40%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쪽은 친러시아 분위기가 또 강한 곳이죠. 그리고 과거 소련 체제 안에서 오랫동안 소련 체제 안에서 보낸 기간도 길기 때문에 이 러시아에 대한 감정은 뭐 제가 한국인 입장에서 뭐 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뭐 좀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적으로도 네, 네. 서쪽과 동쪽의 네, 분위기는 네. 좀 다를 수 있을까. 네, 그러다 좀 다를 보니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독립을 요청하고 여기서 반군이라고 네, 네. 정해서 전쟁을 벌이기도 하고. 네, 네.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이제 소련 연방 해체 이후에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독립을 하게 됐고, 그 와중에 이제 여러 가지 정권 교체 과정이 있을 텐데, 그 당시 초창기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묶어두기 위해서 뭐 일종의 친러 정권이 들어섰다는 거죠.